도대체 선을 넘는 푸틴의 만행이 어디까지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핀란드, 리투아니아와 맞닿는 발트의 일대 해상 국경을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자국 영토에 편입시키려 한 것인데요. 나토의 거센 반발로 인해 해당 시도는 금방 사라졌으나 발트해와 인접한 국가들을 위협하기엔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이러한 만행이 또다시 터져나오자 푸틴을 막기 위해 또다시 한국산 방산무기가 유럽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각종 방산무기는 러시아를 막아내는데 최적의 성능을 자랑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는 러시아의 진격을 막아내기 위해 한국의 K2 전차, K9 자주포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트해를 향한 러시아의 추가 도발까지 발생하자 이번에는 한국산 잠수함을 통해 유럽 바다의 평화를 지키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발트해로 적극적인 군사 확장을 시도한다면 국제사회의 군사 위기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러시아가 최근 잠수함 발사,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전략 핵무기 블라바를 본격 배치하면서 잠수함 전력을 증강하고 있는데요. 결국 유럽은 한국산 잠수함을 도입하여 러시아의 잠수함과 맞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폴란드 잠수함 수주전과 기대 효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인들의 카톡으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꺼리튜브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해군과 관련된 소식들을 중점적으로 전하는 해외 군사 매체 네이벌 뉴스가 얼마 전 KSS-3 발트해로 항로를 정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시하며 한국의 잠수함이 폴란드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네이벌 뉴스는 한국과 폴란드의 산업 협력 비전을 전하면서 포괄적인 기술 이전, 폴란드 MRO 지원센터, 대학 및 연구시설과의 R&D 협력, 타 사업 협력 강화 등을 준비 중이라 밝혔습니다. 이러한 최신 보도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의 잠수함이 유럽 시장의 진출 가능성에 대해 각종 전문 매체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 방산업체가 노리는 잠수함 사업은 폴란드가 주도하는 오르카 사업인데요. 오르카 프로젝트는 1986년에 소련에서 제작한 킬로급 ORP 오르젤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킬로급 ORP 오르젤 잠수함은 배수량 3,200톤급으로 현재 폴란드에서 유일하게 운용하고 있는 한 척인 잠수함인데요. 1986년 냉전 시대에 제작한 잠수함이라 유지 보수 비용도 비싸고 심지어 제대로 복구하지 못해 선체 곳곳이 찌그러져 있는 모습이 종종 식별되었습니다. 그만큼 노후화로 인해 유지 보수 작업도 쉽지 않은 폴란드의 상황인 건데요. 뿐만 아니라 현대해전에서 요구하는 기술적 성능이 한참 뒤떨어진다는 평가도 많았습니다. 신형 잠수함들에 비해 스텔스 기술 센서는 물론 533mm, 어뢰 6개만을 발사하는 무기 시스템 등이 뒤떨어지다 보니 제대로 된 잠수함 전력으로 볼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는 지정학적 특성상 러시아의 유럽 진출을 저지해야 하는 방어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국산 전차와 자주포를 통해 지상 전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왔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지상 전력에만 초점을 맞출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해군력이 전쟁의 판도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마땅한 해군력이 없었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킬로급 잠수함 5척을 속수무책으로 방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우크라이나의 견제를 받지 않는 러시아의 킬로급 잠수함은 해상에서 순항 미사일을 발사해 우크라이나의 지상군에게 피해를 줬는데요. 사실상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러시아의 타깃이 될 폴란드의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해군을 발트해에서 설치게 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폴란드는 해군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향후 운용이 가능한 잠수함 3척의 수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는 무려 3조 원 규모이며 빠르면 올해 7월 상위 3개 업체를 줄이고 2025년 상반기에 우선 협상 대상 국가를 선정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현재까지 오르카 프로젝트에 도전장을 내민 국가는 독일,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 등 유럽 방산의 강호들과 대한민국입니다. 국내 방산업체는 장보고3 배치2 잠수함을 토대로 팀코리아를 구성해 오르카 사업 수주에 성공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내며 잠수함 수출이 성사된다면 폴란드 해군은 향후 30년 이상을 운용할 수 있는 압도적인 성능의 잠수함을 제공받게 될 것이라 자부했는데요.
대한민국이 도전장을 내민 장보고3 배치2 잠수함은 국산화율이 무려 80%에 달하는 자체 개발한 디젤 하이브리드 잠수함입니다. 장보고3 배치2 잠수함은 3,700톤급 배수량의 최신 소음 저감 기술로 적의 소나 시스템에 의한 탐지를 어렵게 만들어 생존성과 기습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특히 이 기술은 스텔스 기능의 일환으로 정찰 또는 공격 임무 수행에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게 해 전략적 가치를 향상시켰습니다. 기존의 폴란드가 운용하던 ORP 오르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압도적 성능을 자랑하는 게 우리의 장보고3 배치2 잠수함입니다. 한국은 최신 리튬 전지 체계를 잠수함의 선체 하부 전후방에 280개씩 설치하여 기존 납축 전지에 비해 자망 거리는 160%, 최대 가동 시간은 300% 증가시켰습니다. 작전 지속 능력도 우수하지만 탑재된 무기 시스템 역시 강력한데요. 어뢰 발사관 6개에서 기존 533mm 어뢰 외에도 여러 종류의 어뢰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형 수직 발사대를 통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잠수함과 동일하게 순항 미사일 발사도 가능하여 육상 목표물에도 정밀 타격이 가능한 것도 도입 국가들에게 전략적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장보고3 배치2 잠수함의 성능은 수주전에 참여한 방산 강국의 잠수함과 비교해도 절대 떨어지지 않는데요. 폴란드는 먼저 충분한 수준의 수상 및 수중 속도를 낼 수 있는 능력을 희망하는데 장보고3 배치2는 약 20노트의 속도를 자랑합니다. 수중 속도 20노트는 수주전에 참여한 독일의 타입 212CD 잠수함, 프랑스의 스코르펜급 잠수함, 스웨덴의 A26 블랙킹해급 잠수함과 비슷한 수중 속도입니다. 그만큼 한국의 잠수함이 경쟁 모델의 기동성과 비교해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인데요. 또한 수주전에 참여한 잠수함들은 모두 공기 불요 추진 AIP 시스템을 운용 중인 것은 공통적이지만 한국을 제외한 잠수함들은 납축전지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장보고3 배치2 잠수함만 유일하게 리튬이온 배터리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리튬이온 배터리는 기존 납축전지에 비해 더 높은 에너지 밀도와 긴 수명을 제공하기 때문에 경쟁국 잠수함도 향후 리튬이온 배터리로 교체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군사무기 체계가 그러하듯 성능을 개량하고 그것이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요. 이미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하여 잠수함을 실전 운용하고 있는 한국과 이제야 배터리를 교체하려는 경쟁 잠수함 중에서 어떤 잠수함의 신뢰성이 더 높을지는 불보듯 뻔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더해 잠수함 기술의 핵심 중 하나인 자망 심도는 장보고3 배치2가 타국 경쟁 잠수함보다 한 발 더 앞서 나가 있습니다. 한국의 장보고3 배치2는 수심 300m까지 자망이 가능합니다. 반면 프랑스의 스코르펜급 잠수함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쟁 잠수함은 수심 200에서 250m 정도의 자망 심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더 깊은 자망 심도는 적의 소나 시스템에 의한 탐지 확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수심이 깊어질수록 음파 탐지가 어려워지며 여기에 수온 변화층을 활용하면 소나 음파를 굴절시켜 탐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자망 심도가 깊을수록 적 공격으로 인한 폭발도 수압으로 인해 충격이 분산되어 잠수함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잠수함의 자망 심도는 생존성을 증대시키고 작전의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술인데요. 한국의 장보고3 배치2는 경쟁 잠수함보다 더 우월한 자망 심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폴란드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서해와 폴란드의 발트해가 작전 환경의 유사성이 크다는 것도 한국의 유리한 요소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했던 파베우 베이다 폴란드 국방차관은 해저나 염분 등의 수질 조건이 한국의 서해와 폴란드의 발트해가 유사하다는 점을 토대로 폴란드의 지형적 조건에 부합하다고 생각한다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폴란드에게 있어서 한국산 잠수함들은 해군력 강화에 매우 적합한 선택으로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최근 폴란드와의 방산 계약 과정에서 금융 지원이나 절충 교역 등의 변수가 발생한 것은 아쉬운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폴란드와의 추가 방산 계약에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계신 것도 사실인데요. 하지만 폴란드에 잠수함을 수출하는 것은 대한민국 방위 산업의 두 가지 측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유럽 시장에 대한 진출 초석 마련과 잠수함 기술력 증명인데요. 한국은 지난 2017년에 인도네시아에 잠수함을 수출했던 사례가
첫 잠수함 수출이었습니다. 그리고 채 10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폴란드 진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군사 강국들이 많아 방산 시장에서도 기술 경쟁이 가장 치열한 시장입니다. 그리고 첫 잠수함 수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유럽 시장에 진출한다는 것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한국산 잠수함의 경쟁력을 과시하고 추가적인 유럽 시장 진출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기에 독일, 프랑스 등 대표적인 잠수함 강국들과의 경쟁에서 한국 잠수함이 선택을 받는다면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적인 수준이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잠수함의 폴란드 진출을 단순히 한국과 폴란드만의 관계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유럽과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포석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또한 유럽의 주요 방산 강국들이 한국을 견제하려는 시점에서 잠수함의 첫 유럽 진출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오직 성능만으로 수출에 성공한 하나의 사례가 될 것입니다. 분명 폴란드와는 수은법 문제 등으로 국내 여론이 부정적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잠수함 한 척을 수출하면 고급 승용차 2만 대를 판 것과 유사한 경제 효과를 얻는다는 분석처럼 이번 잠수함 사업은 한국 방위 산업의 새로운 활로와 경제적 이익의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전투기와 전차를 넘어 잠수함 분야에서도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활약하는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5월 6일 대만 잠수함 영상입니다. 현재 대만은 잠수함 도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명 하이쿤급 잠수함 사업인데요. 대만의 하이쿤급 잠수함 건조 사업은 대만이 자체적으로 잠수함을 개발하고 건조하는 첫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중국의 위협에 대비해 국방력 강화와 자주적인 군사력 확보를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총 7척을 건조할 계획이며 초도함인 1번함은 건조를 끝내고 시험평가 중입니다. 그런데 대만 잠수함 도입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국과 대만의 인연 혹은 악연에 대해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만은 한국과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두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와 정치 군사적으로 첨예한 대립을 하는 와중에도 민주주의와 경제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한국과 대만은 서로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요. 대한민국이 경제에서 대만을 누르며 급격한 성장을 하고 국방과 방산 분야에서는 비교도 안 되는 차이가 벌어진 것입니다. 한때 자신들보다 아래라고 생각했던 한국이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서자 대만은 한국을 시기하며 비방을 일삼았는데요. 전 세계에서 혐한이 가장 심한 나라 중 하나가 대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항공산업을 견인해온 1등 공신 T-50 계열 항공기가 세계로 수출되며 맹위를 떨치자 대만 내부의 일각에서는 T-50 개발에 대만이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린 적도 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대만이 T-50 개발에 눈꽃만큼의 기여를 하긴 했습니다. T-50 개발 당시 카이에서 T-50의 기체 중량을 줄이기 위해 수평 꼬리날개의 복합재를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했으나 공군, 록히드 마틴 등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카이의 엔지니어들이 대만에 가서 대만이 개발한 경국호의 복합재에 대해 자문을 구했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제출하여 관계기관과 개발에 참여한 기업들을 설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보고서와 카이의 노력으로 인해 T-50의 기체 중량을 줄일 수 있었는데요. 이걸 가지고 대만의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이 T-50은 대만 기술로 만들었다는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한 것이었습니다. 무기체계 개발에 관한 대만과의 악연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지난 1월 국내 언론 보도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설계 도면이 대만으로 유출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체포된 대우조선해양의 전 직원 2명은 산업기술 유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대만은 2016년부터 자체 개발 잠수함 계획을 추진했고 7년 동안 설계와 제작에 매달려 하이쿤급 1번함을 완성했으며 여기에 한국의 잠수함 기술이 상당 부분 활용됐을 것이라 합니다. 한국의 잠수함 기술이 유출된 경위는 대만 정부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모 회사를 통한 것으로 추정되며 해당 회사의 임원은 이미 지난해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해당 회사에는 벌금 10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추가 수사로 기술 유출 혐의까지 드러난 것입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기술 유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확한 수사 결과는 확인되지 않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는데요. 잠수함 설계도면 유출 사실이 처음 한국에 알려진 건 대만의 친중 성향 국회의원의 제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대만의 잠수함 기술 수출을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만 내 잠수함 개발 사업 관련자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잠수함 설계도면이 유입됐다는 사실이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대만의 친중국 국회의원이 한국의 대만 대표부에 제보를 했고, 이 제보가 우리 방사청과 국정원에 전달된 후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만은 겉으로 한국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등의 혐한을 일삼지만 사실은 한국의 첨단무기 개발 기술을 부러워하다 못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으려 했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무기체계도 아니고 국가기밀 중의 기밀인 잠수함 설계도면이 유출됐다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인데요. 여기서 또 한 번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대만이 한국의 설계도면까지 빼돌리며 건조한 하이쿤급 잠수함은 사업 자체가 난항에 빠져 좌초될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하이쿤급 잠수함 1번함에 한국의 잠수함 기술이 많이 녹아들어 있을 것이라고 합리적인 의심은 하지만 표면적으로 하이쿤급 잠수함은 미국이 제공하는 기술로 만들어졌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만은 모두 7척의 디젤 잠수함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초도함인 하이쿤급 1번함은 전력화를 위한 시험평가 중입니다. 시험평가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매년 한 척씩 건조하는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대만의 경험 부족 또는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게 더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같은 급의 함정이나 잠수함 등을 몇 척씩 건조하다 보면 초도함인 1번함의 건조 비용은 비싸더라도 2번함부터는 순차적으로 건조 비용이 내려가는 게 일반적인 수순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된 것이 하이쿤급은 2번함도 1번함에 비해 건조 비용이 크게 떨어지지 않아 대만이 당황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의 원인은 미국인데요. 건조 자체는 대만에서 하지만 주요 기술과 장비, 부품들은 미국의 방산기업인 레이시온과 록히드 마틴 등이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방산기업들은 시스템 테스트 등 개발에 투입되는 관련 비용들을 모두 대만 측에게 떠넘겼고, 이외에도 설계와 부품, 장비, 무장 등 각종 항목의 예상을 뛰어넘는 막대한 지출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에게 호구가 잡혀 온팡지게 바가지를 쓴 셈입니다. 금액으로 얘기하자면 시제함 성격이 강한 하이쿤급 1번함에 들어간 총 건조 비용이 하나로 약 2조 2,400억 원입니다. 잠수함 건조 기술이 전무하다시피 한 대만이기에 관련 인프라 구축 등 초도함에는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대만도 1번함에 소요된 비용은 그렇다 쳐도 2번함부터는 1조 300억 원 정도면 건조가 가능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미국 측이 제시한 건조 비용은 1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오죽하면 대만 국방부가 레이시온 등 미국 기업에게 건조 비용을 인하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미국 측은 근거가 희박하다며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이 정도면 더럽고 치사해서 다 때려치우겠다는 소리가 나올 법도 한데요. 문제는 지금 대만이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국의 눈치를 보는 다른 나라들은 대만에게 완성된 잠수함은커녕 관련 기술과 부품, 장비 등의 수출을 꺼리고 있어서 대만이 그나마 기댈 수 있는 건 미국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잠수함 건조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대만의회가 잠수함 건조 사업에 회의적인 의견으로 돌아서고 있어서 초기에 계획했던 7척에서 대폭 축소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비싼 돈을 들여 만든 잠수함의 성능이 괜찮기라도 하면 다행인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이쿤급 잠수함의 배수량은 2,800톤급으로 길이는 70m 혹은 8m 정도라 건조된 비용에 비해서는 체급이 작은 편입니다. 디젤 전기 추진 방식이지만 최근 디젤 잠수함의 필수 장비로 탑재되는 AIP 시스템이 빠져 있습니다. 게다가 마감 상태도 좋지 못해 잠수함 표면이 일부러 주름이라도 잡은 듯 울퉁불퉁한 모습입니다. 반면 최근 우리 해군에 인도된 대한민국의 신체호함은 3,000톤급으로 길이 83.5m, 폭 9.6m로 일단 체급에서부터 하이픈급을 압도합니다. AIP가 적용된 것은 당연하고 어뢰, 기뢰 등 24발의 무장을 운용하며
6발의 SLBM까지 발사할 수 있습니다. 디젤 잠수함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1번함인 도산한 창호함은 8,500억 원의 건조 비용이 들어갔고 2번함인 암모함과 3번함인 신체호함은 이보다 낮은 비용으로 건조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잠수함은 수출 전망도 매우 밝은 편입니다. 캐나다가 추진 중인 잠수함 도입 사업 규모는 60조 원 규모이며 폴란드의 잠수함 도입 사업은 10조 원 규모입니다.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는 일본인데요. 하나오션 등 한국의 방산기업은 충분히 해볼 만하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모두 수주하면 70조 원으로 대박이라는 말로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도 4척의 잠수함 도입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한국 방산기업들이 여기에 도전 중이며 노후화된 독일산 209급 잠수함을 운용하는 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칠레 등도 한국이 잠수함 수출을 노리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침몰해가는 대만의 잠수함 자체 개발 건조 사업을 보면 무기 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생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 개발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한국 해상무기 체계에서는 아직 K9 자주포, K2 전차, FA-50 등의 히트 상품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인데요. 앞으로 잠수함 분야에서 이런 아쉬움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